이영 선생님이 한번 읽으실래요? 승리는 기세에서 구하고. 안 선생님 읽으세요, 그럼. 승리는 기세에서 구하고 병사에게서 구하지 않는다. 돌은 물에 가라앉지만 경류가 돌을 휩쓸고 갈 수 있는 것은 그 흐름에 기세가 있기 때문이다. 맹수가 큰 먹잇감을 일격에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은 응축된 힘을 한꺼번에 발출하기 때문이다. 잘 싸우는 자의 싸움도 이와 같다. 격한 기세로 단시간에 힘을 집중한다. 팽팽하게 끌어당긴 시위에는 기세가 있고 시위를 떠난 화살은 그 힘을 한 곳에 집중시킨다. 전투의 경과는 늘 혼란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는 용맹한 자도 겁을 먹게 되고 겁쟁이가 용사로 변하며 강과 약이 바뀔 수 있다. 그런 경우에 용기와 비겁함, 강함과 약함을 좌우하는 것은 기세이며 그 힘을 한 곳에 집중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승패가 달려있다. 잘 싸우는 자는 승패의 요인을 기세의 작용에서 구하며 병사 개개인의 능력에서 구하지 않는다. 곧 개개의 병사보다도 오히려 군 전체의 기세를 중시한다. 기세를 타면 언덕길을 구르는 통나무나 돌처럼 걷잡을 수 없는 힘을 발휘한다. 이것이 기세라는 것이다. 예. 우리 법가에서도 육아의 덕치를 비판하는 논리가 그런 거예요. 어떤 훌륭한 성현이 정치를 잘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아주 우연적인 일이고 천년에 한 번, 두 번 나올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연성을 가지고 표준으로 해서 덕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아주 망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 가운데도 훌륭하고 능력이 있는 선비와 관료가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걸 기준으로 조직을 구성하게 되면 그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인의 능력보다는 군주 개인의 능력이나 개별적인 어떤 병사의 능력이나 정치적으로 말하면 개별적인 양심적인 백성에게 의지해서 그걸 표준해서 정치를 한다거나 전략 전술을 짜서는 안 된다라는 게 손자가 강조하는 거고 한비자가 강조하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사례와 어떤 조직이나 전체 사회와 전쟁 상황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영선 선생, 네, 예, 읽으세요. 작전편. 네. 작전편. 이 편에서는 단기전을 이상적인 전투라고 강조한다. 전쟁에서 발생할 희생을 감안한다면 장기전을 피하고 졸속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적의 보급품을 탈취하는 작전을 구사하며 전이 높은 방법을 강구하여 최소한의 출혈로 최대의 효과를 올려야 한다. 예. 이 손자가 또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뜻이 뭐냐면요. 우리가 졸속 처리한다 그러죠? 그 의미와 다른 건 아닌데, 뉘앙스가 달라요. 이 의미는 뭐냐면, 방식이 졸렬하더라도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최고다. 그래서 지구전, 오래된 전쟁, 치고 훌륭한 전쟁은 없다는 거예요. 이 손자병법 규절이 누구 때문에 유명해졌냐면 미군 합참의장이었던 이름을 까먹었네요. 제 논문에 있는데 그 베트남전을 미국에서 포기하고 철군을 주장하는 미국 합참의장이 했던 얘기예요. 내가 그 동양의 병법서에서 읽었던 내용 중에 전쟁을 오래 해서 훌륭한 전쟁은 없다고 들었다. 이 손자병법이 그 정도로 유명했던 책이에요. 예. 오랜 전쟁치고 훌륭한 전쟁은 없다. 전쟁은 좀 방식이 서툴더라도 빨리 매듭 짓는 게 좋다. 예, 모공편 계속 읽으세요. 모공편까지. 네. 모공편.
최고의 승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략을 쓰라고 한다. 모략은 단순한 장깨가 아니다. 그 기본은 적과 아군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네. 요 대목도 손자병법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죠. 이 원문 이따 정리하겠습니다만은 먼저 써드리면 이 손자병법에서 이 주하고 객이라는 개념이나 병법서는 다 이렇게 나와요. 주는 아군을 가리키는 거고요. 객은 적을 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쟁은 부전, 싸우지 않고 남의 군대를, 병사를 남의 뭐 군사해도 되고, 예, 군사가 좋겠죠. 병사해도 좋고 남의 군사를 굴복시키는 것이다. 싸워서 이기는 건 차선책이라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이다. 그 다음에 허실편. 예, 황 선생님 읽으세요. 허실편. 아군의 충실한 힘으로 적의 허를 찌르면 아무리 강력한 적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상대의 힘을 역이용해 주도권을 잡아야 하고, 둘째, 아군의 힘은 집중시키면서 적의 힘은 분산시켜야 하며, 셋째, 물처럼 변하는 유연성과 기동성을 가져야 한다. 군쟁편. 예, 전투의 요령을 다루고 있다. 시계편에서 말한 궤도와 함께 넓은 의미에서 적과 밀고 당기는 요령을 설명하고 있다. 정과 기, 정과 동의 운용법, 무용의 전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다. 예. 홍 선생님 읽으시죠? 구변편하고 행군편. 구변편 읽을까요? 예, 예, 공격을 할 때 주의해야 할 9가지 변법이다. 예를 들면 적이 도망치면 무조건 쫓아가고 싶어지지만 깊이 추격해서는 안 된다. 적을 포위할 때는 반드시 도망칠 구멍을 만들어 두어야 한다는 등이다. 행군편. 좋은 의미의 행군이 아니라 군대를 이끌고 전장에 나갈 때의 마음가짐을 말한다. 무대 배치 원칙과 적의 상황을 관찰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예, 군의 운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형편까지 읽으시죠. 이 편은 이름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지형의 분류로 시작하지만 주로 장수 마음가짐을 다루고 있다. 예. 예. 그 다음에는 안 선생님 읽으시죠. 부지편, 적과 아군의 상황을 9가지 경우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응하는 법을 열거하고 있다. 특히 자진해서 사지에 몸을 둠으로써 모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숨은 비법을 강조하고 있다. 화공편, 화공의 원칙과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후반부는 독립된 장으로 명군과 명장의 길에 대한 이야기이다. 용간편, 간이란 간첩이나 첩보원을 말한다. 간첩을 활용하는 방법, 곧 정보활동에 관한 내용이다. 병법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적을 알기 위해 비용을 아끼지 않고 투입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용간의 조직과 기본 원칙, 마음가짐 등을 다루고 있다. 예. 여기 구지편, 그 다음에 지형편에서도 약간 언급이 되는데, 순달병법에 나오는 생지, 사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형을 분석을 잘해서 사지에서 싸우는 건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형이 높은 데서 아래로 공격하는 방법, 방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 9가지로 분류되어 있는 지형의 운용법이고요. 용관편은 그야말로 춘추시대 때 나올 수 없는 얘기죠. 예. 이중 간첩에게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간첩임을 알면서도 역이용하는 방법. 최근에 왜 그 미국에서 그 어디죠? 나사가 우주 발사대가 있는 지역이 어디죠? 휴스턴에 있었던
그 중국 영사관을 철수시켰잖아요. 예. 예, 예, 표시. 거기에 머무르면서 그 미국의 그 의료 자료, 과학 자료를 간첩 활동했다고 해서 그 했는데 실제로는 전 세계 모든 나라 대사관이 무관이라든가 여기서 말하는 간첩은 다 있죠, 정보는. 다만 그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용인해 주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죠. 한때는 왜 미국 대사관에서 우리 청와대까지 도청했다라는 소리도 있었을 정도니까 이런 것들이 뭐 오늘날에까지도 여전히 유효한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건 뭐 원문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피지기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백전백승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이 손자병법의 원문은 그렇지가 않아요.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그러니까 상대와 나의 전력을 정확히 계산하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답니다. 예. 백전백승이 아니에요. 위태롭지 않다. 요 이어지는 대목은 원문 볼 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려풍, 빠르기는 바람처럼 빠를 찌자예요. 질병 찌자도 되지만 해서 빠를 찌자죠. 이 더디기는 숲을처럼 예, 정중동이죠. 그러니까 그 빠를 때가 있고 그 머무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원문은 뭐냐면 무시 믿지 말라는 거죠. 믿어라. 뭐를 믿지 말아요? 그 적이 오지 않음을 믿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그런 의미예요. 뭐를 믿어야 되냐면 내가 그 믿는 그러니까 기다리는 방법 써있자가 있죠. 예. 기다리고 있는 방법을 갖고 있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대비책이 있음을 믿어야지 상대방이 오겠어 이런 착각 하지 말라는 거죠. 상대방이 오히려 기회를 틈타서 불시에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5월 동주는 뭐 손자범과하고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 오나라 월나라가 원래 이제 앙수관이에요. 우리 저 와신 상담이라든가 그 적을 상징하는 두 나라가 같은 배를 탄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누가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처녀처럼 하다가 끝날 때는 왜 토끼가 도망치듯이 빠르게 한다. 예. 유순하게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다가 그 잡혀 있었던 그 뭐예요? 그 토끼 잡을 때 쓰는 걸 뭐라고 그러죠? 그 불법으로 사냥할 때 쓰는 걸 뭐라고 그래요? 올무요. 올무 같은 거. 올가미. 올무 같은 데서 벗어나듯이 잽싸게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양어적 이게 준말인데요. 식량은 적에게서 그런 거예요. 적에게서 식량을. 군수물자 보급이 중요하지만 만약에 행군과의 거리가 멀면 이 전지에서 전쟁터에서 가능한 식량을 보급받는다. 그런 의미고요. 100번 싸워서 백전백승 뭐가 아니다. 선지선자. 최선 가운데 최선이 아니다. 그러니까 최고 가운데 최고가 아니다라는 거죠. 네. 아까 나오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다. 선지선자가 이 손자병에 여러 번 나와요. 최선의 뜻이에요. 백전백승.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것이 최선이 아니다. 그 다음에 선전자. 잘 싸우는 것은 뭐냐? 전쟁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를 오게 하는 것이지 상대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다. 네. 또 이 치자를 여기처럼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조종을 하지 다른 사람에게 조종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간첩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향간,
내간은 주로 이제 관료들 말하는 거고요. 향간은 그 지역에 간첩을 둔다는 거고, 반간, 뭐 이중 간첩 얘기죠. 사간, 죽음을 무릅쓰고 침투해서 역정보를 흘려서 죽는 그런 간첩. 생간은 그 적의 침투해서 정보를 빼서 그 살아서 돌아와서 이 정보를 제공하는, 좀 이런 얘기가 2000년 전에 있었다는 얘기가 대단하죠. 가만 있어. 보이시나요? 이 손자 자료. 예. 네. 좀 작죠? 작은데 이게 잘 보입니다. 선생님은 시력이 좋으신가 보다. 이게 근데 너무 여러분들 출력에서 갖고 있는 분이 있죠? 네, 네. 네. 이게 손자병법 첫머리예요. 대충 번역만 해줄게요. 우리 원문에서 번역돼 있으니까. 전쟁이란 나라의 큰 일이고 죽고 사는 처지이고 상황이고, 이 따지자라고 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존재하냐 망하냐는 이 길이니 살피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5가지로 표준을 세우고 계책으로서 비교하고 그 상황을 살피는 것이다. 첫 번째가 도인데 아까 명분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천시, 세 번째가 지리, 네 번째는 장수, 장군. 손자병법이나 그 뭐예요? 다음 주에 보게 되는 오자병법, 뭐 기타 태공망병법, 육도삼약 이런 데서 나오는 공통적인 장군에 관해서 가장 강조되는 점이 뭐냐면요. 전쟁터에 있어서 장군은 임금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오늘날이야 뭐 인공위성으로 상황을 보니까 합참의장이든 국방부 장관이든 대통령의 직접 명령을 장군이 수용하는 건 당연하지만 옛날에는 어때요? 전시 상황은 현지에 있는 장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상당히 장군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특히 임금의 사신도 그 전쟁터에 오게 되면 절대 장군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가 강조되고 있어요. 상당히 그 공통적으로 장군의 리더십의 우선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특징적이죠. 5번째는 이제 법, 뭐 편제라든가 조직의 어떤 원활성 이런 걸 가리키는 거고요. 뭐 도라고 하는 거 여기서 설명을 이렇게 돼요. 백성으로 하여금 위에 그 상관의 동의하게끔 만드는 것이다. 동의하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죽을 만한, 그러니까 더불어 죽을 수 있게 하고 더불어 살게 하고 백성들이 속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하는 넓은 의미의 명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 해가 비치냐 어둡냐, 춥냐 덥냐, 또 그 때의 어떤 그 마디, 상황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천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라고 하는 것은 높은 데냐 낮은 데냐, 먼 거리냐 가까운 거리냐, 험지냐 평이한 땅이냐, 넓은 지형이냐 좁은 땅이냐. 그 다음에 사생은 사지냐 생지냐예요. 이 험지와 그 이지는 어떻게 보면 지형을 위주로 얘기하는 거고, 이 사지와 생지도 지형이긴 한데 어떤 뭐 굴곡이 있다거나 나중에 이제 또 나올 텐데, 그 여러분들 그 다큐멘터리 보면 참화고도나 이럴 때 보면 왜
길이 없는 데다가 막 비탈에다가 왜 이걸 잔도라고 그래요. 잔도. 잔도 이 극한 직업에 보면 중국의 그 잔도하는 일꾼들 목숨 걸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위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받침대를 세우고 위에 이렇게 발판을 만들어서 지나갈 수 있게끔 하는. 근데 이게 몇천 년서부터 이어졌으니까 나중에 그 36개도 나옵니다. 결국은 이 잔도를 거쳐서 급습을 해서 승리를 하는 경우가 아주 많죠. 그만큼 또 위험도가 따르는 거죠. 그런 게 일종의 사지죠. 그 다음에 장군의 덕목으로는 지, 신, 인, 용, 엄 이 5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 뒤에 맨 마지막에 보면 군주가 누가 더 명분을 갖고 있느냐, 장군이 누가 유능하냐, 그 다음에 천시와 지리가 누가 알맞음을 얻었냐. 이 득자는 알맞음이라고 번역하면 돼요. 법령은 어느 쪽이 더 잘 행해지냐, 그 다음에 군사력은 어느 쪽이 강하냐, 또 사졸은 누가 더 훈련을 많이 했냐, 그 다음에 상벌은 누가 더 분명하냐. 이 상벌의 기준이 주로 전쟁터에서는 뭐예요? 누가 상대방의 목을 많이 뱉냐. 나중에는 이게 이제 무겁고 처리가 곤란하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더 귀를 많이 뱉냐. 이걸로 이제 평가를 하는 거고요. 아까 나오는 전쟁은 속임수다. 속이는 방식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까 그 득산다, 득산소, 다산승, 소산불승 이 앞에 내용을 보면 아까 나오잖아요. 무릇 아직 전쟁하지 않을 때 사당에서 아까 이제 문묘 같은데요. 사당에서 승리를 계산하는데 승리를 많이 얻는 쪽이 있고 싸우지 않았는데 그 뭐예요? 그러니까 승리를 계산했을 때 이기지 못하는 쪽은 뭐예요? 계산을 하는 것이 적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은 계산이 많은 쪽이 승리하는 것이고 계산이 적은 쪽이 이기지 못한다. 하물며 계산하지 않은 데 있어서리야. 나는 이것으로서 알 수 있겠다. 승부가 보임을. 어느 쪽이 이기고 어느 쪽이 지는지를 나는 알 수 있다. 병법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쟁의 상황은 기와 정에 불과하다. 기정지변은 이루다, 헤아릴 수가 없는 거. 이건 승리할 승자가 아니에요. 이루다. 예를 들어서 이길 승자 다음에 동사가 오게 되면 이런 건 외워두실 수밖에 없어요. 불가승언, 이루다 말할 수 없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불가승공, 이루다 헤아릴 수 없다. 그래서 아까 우리 원문에서 아니죠, 인용에서 봤죠. 기와 정, 변칙과 전공법이 서로 상생하니 마치 뭐예요? 둥근 고리가 끝이 없는 것처럼 전공법으로 하다가 또 변칙과 하다가 서로 이렇게 맺고 이어진다는 거죠. 뭐 축구 좋아하는 분들이야 그 종편에서 수시로 축구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축구와 외국 축구의 가장 큰 차이점을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공을 돌리는 거를 축구에서 뭐라고 하는데 뭐를 미리 용어가 있는데 무조건 우리나라 축구의 특징을 뻥축구라고 그러잖아요. 무조건 빨리빨리
모든 축구 선수가 빨리 뛰는 것이 능사야. 예, 이런 축구가 아니에요. 이 외국 축구를 보다 보면 유명 클럽의 축구일수록 뭐죠? 돌릴 때는 한없이 돌리다가도 조금만 틈이 벌어지면 그쪽으로 공을 공급해서 그 골 슛까지 하는 그런 거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기정이 상생한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게 미국 합참의장이 인용했던 대목이에요. 전쟁에서는 졸렬하더라도 빨리 한다는 소리는 들었어도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 교묘하게 준비를 해서 오래 지속한다는 얘기는 나는 본 적이 없다. 무릇 전쟁을 오래 함으로써 나라에 이로운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다. 장기간 전쟁에서 이로운 나라는 아직까지 없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부진지 제대로 다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용병의 해로움을 다 알지 못하게 되면 역시 또 제대로 다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용병의 이로움을 제대로 다 알 수가 없다. 전쟁과 용병은 비록 약간 졸렬하더라도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최선이다. 여기도 나와요. 똑같은 얘기가. 전쟁은 승리를 중시하는 것이지 귀할 기자로 보지 마세요. 전쟁에서는 승리가 중요하지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장기전을 반대합니다. 그 다음에 많이 알려진 대목 때문에 여기 나왔는데요. 손자가 말하기를 무릇 용병의 법은 나라를 온전히 하는 것이 최상이고, 그러니까 장기전하면 안 돼요. 이기는 쪽의 경제도 피해지잖아요. 이걸 가장 강조한 사상가가 묵자예요. 전쟁은 이겨도 손해다. 안순 선생, 예? 전쟁을 이겨도 손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야? 뭐 이긴 쪽에도 피해는 있으니까요. 사람도 죽을 테고 어차피 돈 나가는 것도 있을 테고. 장비도 손해되고 그건 예. 국가적 차원이고, 예. 전쟁은 주로 봄, 가을에 많이 일어나는데 봄은 농사도 못 짓고. 파종하는 시기고 가을은 가을 거지하는 시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전쟁은 왜 일어납니까? 국민끼리 열받아서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는 세계 역사상 한 번도 없어요. 기득권의 이해 때문에 전쟁은 일어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건 뭐 공공연한 비밀 아니에요. 이라크 침공 왜 했어요? 재래식 무기 실험하고 다 쓰려고 한 거예요. 미국 군수산업 육성하고. 미국 국민들이 이라크 침공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묵가는 어떻게 봐요? 국민 입장에서 전쟁은 어느 전쟁이든 이로운 전쟁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익이라고 하는 측면이 나라 전체를 볼 때 그 나라 일부 국민에게 분배되는 경우 있죠. 미국에도 취업자 수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군수산업이 흥하게 되면. 그러나 국민 전체로 본다면 안 선생이 말한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측면에서 손해죠. 나라를 온전히 하는 것이 최상이고 적국을 파괴하는 것이 차선책이고, 그러니까 전쟁을 가능하면 안 해야 되고 부득이해서 한다면 적국을 파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국의 군인들을 온전히 하는 것이 최상이고 적군을 파괴하는 것이 그 다음이고, 뭐 여단도 마찬가지죠. 여자가 이게 뭐예요? 오늘날 여단이라는 말이 있지만 집단을 말하는 거죠. 집단을 온전히 하는 게 최상이고 상대방의 집단을 파괴하는 것이 차선책이다. 그 다음에 병조를 온전히 하는 것이 최상이고 적군의 병조를 파괴하는 것이 차선책이다. 자꾸 적어지죠. 대여를 온전히 하는 게 상책이고 적군의 대호를 파괴하는 것이 그 다음이고, 따라서 결론이 나와요. 백전백승이 선지선이 아니다. 최선이 아니다.
싸우지 않고 남의 군대를 파괴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 다음 대목,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 아니라 100번 싸워도, 여기 잘못됐네요. 위태로울 때자예요. 위태롭지 않고 상대를 모르고 나만을 알면 일승일부고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고, 그 다음에 상대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매번 싸울 때마다 반드시 패한다가 아니라 위태롭다. 그 다음에 요거는 오행 때문에 손자병법에도 오행이 나와요. 오행에는 항상 이기는 건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춘추 전국시대 때의 오행설은, 물론 이 대목은 전국시대 때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춘추시대 때 이런 얘기 나오기 어려워요. 이게 상극설 아닙니까? 근데 이 상극설의 비유는 맹제도 나와요. 네. 뭐 수와 물의 관계. 예를 들어서 한 방울의 물로 불을 이깁니까? 아니요. 그리고 가스레인지에 불이 붙었을 때 어떻게 해요? 물로 끌 수 있어요? 아니요. 뭘로 꺼? 소화기. 소화기도 없으면. 담요로 거예요. 그렇죠. 컨트롤 예. 차단. 아니면 침대에 있는 이불 갖다 지그시 눌러 끄는 겁니다. 그때 이거 비싼 이불인데 뭐 물 건너온 이불인데 그러고 있겠습니까? 일단 끄고 봐야죠. 적절하니인지 모르겠다. 중요한 거는 뭐예요? 우리가 취연의 오덕종시설에서도 상생이 아니라 상극설이 왕조교체에 적용됐잖아요. 그러니까 오행관념은, 이거 안 선생님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기본적으로 상생보다는 상극 개념이 더 많이 적용되고 보편화되고, 상생설이 이론적으로 완배된 거는 한대의 동중서에 와서 상생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죠. 그렇다고 해서 상생관념이, 상극관념이 있을 때 전혀 없었다,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계절의 순환은 누구나 다 인정하잖아요. 봄, 여름, 뭐 개화는 빼고요. 개하는 빼고. 가을, 가을이 뭐야? 어? 금. 이거는 계절의 운행이니까 상생 순서 맞죠. 그러나 이 전쟁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손자병법에는 오행에 항상 이기는 쪽은 없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물이 불을 이기지만, 그걸 하지만 한 컵의 물로 장작불을 닦을 수 없잖아요. 그렇듯이 전쟁의 피와 관계도 적군과 아군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또 사계절도 일정한 자리가 없어요. 그렇죠? 예. 조만간에 이제 서리가 내리고 겨울로 가지 않겠습니까? 예. 남극은 아직도 더운 여름이 있겠죠. 해가 뜬 낮도 길고 짧음이 있고, 오늘 제가 정확히 6시쯤에 산에 가는데 아직도 약간 어둡더라고요. 제가 하산할 즈음에 7시쯤 되니까 해가 떠오르던데, 이제 점점 일출이 늦어지겠죠. 참 오묘해요. 이제 해가 일출이 늦어질수록 이불 속에서 나오기가 싫어질 텐데 걱정입니다. 달도 사생이 뭐예요? 이지러지고 보름달이 될 때가 있는 거죠. 우리 안 선생 얼굴도 언제나 보름달이 되지는 않겠죠. 좋은 예가 아닌 것 같다. 어쨌든 그 묵자라는 책도 오행관념에 상극관념이 나오고, 이 손자병법에도 오행이라는 상극관념이 주요 내용은 아니지만 병법에 뭐예요? 그 피하의 어떤 상황, 그 다음에 전공곡과 변칙 공격 방법의
그 일정함이 없는 걸 제시하고 있다. 뭐 고양이도 뭐 몰리면 아니 가만히 있어봐. 쥐가 몰리는 거지. 예. 그래서 저도 학생들한테 소리치다가도 요즘은 김종봉 선생님이 얘기하듯이 내가 너무 너그러워진 것 같아. 야단칠 때 끝까지 야단쳐야 되는데 내가 손자병법을 읽고 나서는 야단치다가 나중에는 약간 좀 궁한 적군은 쫓지 마라. 혼내다가도 풀어줘야 돼요. 예. 물릴 수가 있죠. 자퇴하겠다고 협박하면 안 되죠. 뭐 오늘 듣는 분들은 다 뭐 그거 가지고 다 협박할 게 없죠. 예. 그래서 내년 되면 더 목소리가 커지지 않을까. 여기도 나오네요. 이거 다 번역해 줄게요. 그러면 행군하는 길에도 가지 말아야 될 바가 있고 이 유자는요. 행하행자하고 늘 통해요. 물론 경유하다 됐죠. 길도 거치지 않아야 될 곳이 있고 군대도 격파하지 않아야 될 군대도 있고 성도 공격하지 말아야 될 성이 있고 땅도 다투지 말아야 될 땅이 있고 군주의 명령도 받지 않아야 될 곳이 있다. 아까 얘기했죠. 병법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상류에서 비가 오면 물에 거품이 이르게 되니 그것을 건너고자 하면 그것이 안정되기를 기다려야 된다. 이거 경험한 사람 거의 없죠. 저 예전에 거기에 참여했던 학생이 있나? 우리 우이동에서 비 오는 날 우리 회식한 적 있잖아요. 한번 참여한 분 있나요? 네. 그때 막 비가 와가지고 순식간에 우리가 앉은 자리까지 물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이때 다 있었나 모르겠다. 네. 참 물이라는 게 특히 산에서 그 계곡의 물이라는 게 무섭죠. 그냥 어버버 하다가 그냥 길이 끊겨버리잖아요. 근데 손자병법에서는 그 물에 거품이 있으면 상류에서 비가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아군이 그 강을 건너다가 그 침수될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대개 무릎 이상이 되면 흐르는 물에서 자기 조절이 안 된다고 그러죠.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이 무릎만 차도 함부로 흐르는 물을 건너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수영 못 하시는 분은 그러면 만약에 물에 휩쓸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거슬리려고 하지 말고 가능한 물의 흐름에 따라서 물가로 가는 게 최선이죠. 그 송장헤엄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예. 네, 나는 금강에서 이 수영을 배웠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예요? 흐르는 물에서는 맡기는 겁니다. 흐름에. 그러면 절대 안 가라앉아요. 과장하면 1시간 정도까지도 흐르는 물에서는 수영 못한 사람일지라도 그냥 힘 빼고 누워있으면 흐르는 대로 흘러가요. 다만 이제 가다 바위 부딪혀서 기절할 우려는 있죠. 예.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흐르는 물에서는 맡기는 게 최선이다. 그 다음에 구집회도 나오네요. 전쟁의 실제 상황에서는 신속을 위주로 한다. 신속하는 게 최고다. 예. 그 다음에 뭐 간첩 나오고요. 예. 오늘 요 정도로 하고요. 다음 주는 손자병법을 하도록. 네? 아니 모자? 손자병법이 아니라